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오늘 밤만 내 곁에 있어줘. 상간녀와 뒹굴던 모습을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그런데 남편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면서요. 하룻밤만 곁에 있어 달라고요. 소름이 끼쳤어요. 당장 뺨이라도 치고 싶었죠. 그런데 그 처절한 눈빛에 홀린 듯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 하룻밤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운명의 시작이었다는 거요. 도대체 저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이혼 서류 위에 도장을 찍던 그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붉은 인주를 묻힌 도장이 종이에 닿았어요. 툭! 아주 작은 소리였죠. 그런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저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제 손으로 지웠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야윈 얼굴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죠. 저는 그 눈빛이 미웠습니다.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도 어떻게 저렇게 슬픈 얼굴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부부가 된 건 그 밤으로부터 딱 6개월 전이었어요. 저는 31살이었고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죠. 우리는 아주 평범하게 만나서 평범하게 사랑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한 말을 늘어놓는 법도 없었고요. 그런데 참 이상했죠. 그 무뚝뚝한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거든요.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때 남편에게는 입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아침마다 현관을 나서기 전에요. 꼭 제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하윤아, 밥 꼭 챙겨 먹어. 저는 그 말이 어찌나 다정하던지요. 매번 웃으면서 대꾸했습니다. 자기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 나 어린애 아니야. 그러면 남편은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신 밥 잘 먹는 거 보면 내가 하루 종일 마음이 놓이거든. 저는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신혼 때 우리는 아주 작은 섬으로 여행을 갔어요. 배를 2시간이나 타고 들어가야 하는 이름도 낯선 섬이었죠. 파도 소리가 온 마을을 감쌌습니다. 밤이면 언덕 위 절에서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고요. 남편은 그 섬을 참 좋아했어요. 어느 날은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늙으면 이런 데서 조용히 살자. 그런데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하던 목소리가 조금씩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은 밤늦게 들어왔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요.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를 향하던 그 다정한 한마디도 어느새 뚝 끊겨버렸어요. 저는 처음엔 그저 일이 바빠서 그런 줄만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는 밥솥 김 빠지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치익치익.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원래 우리 집 저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날 있었던 일을 조곤조곤 들려주고요. 저는 맞장구를 치며 웃던 그런 따뜻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엔 그 밥솥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정성껏 차린 반찬을 남편 앞으로 밀어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좋아하는 거잖아. 좀 먹어봐. 남편은 젓가락만 깨작거렸어요. 그러다 몇 술 뜨지도 않고 수저를 내려놨죠. 입맛이 없네. 미안. 그 미안이라는 말이
언제부턴가 남편의 새 입버릇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밥 챙겨 먹으라던 그 다정한 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자리엔 미안이라는 말만 덩그러니 남았죠.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많이 듣는 아내의 마음이란 참으로 서러운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식은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오래도록 밥알만 새었어요.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야 현관문이 열렸죠.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저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남편의 구두 소리가 들리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어찌나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이 이토록 비참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 번은 새벽 2시에 들어온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 못할 거라도 생긴 거야? 남편은 잠깐 저를 보더니 아주 지친 얼굴로 고개를 저었죠. 일이 많아서 그래.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니요. 세상에 어느 아내가 변해가는 남편을 보면서 신경을 안 쓸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말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두꺼운 벽을 하나 쌓아두고요. 그 안으로 저를 절대 들이지 않으려는 것만 같았거든요. 견디다 못한 저는 제일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수는 저와 20년을 함께한 둘도 없는 벗이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연수는요. 언제나 제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어주던 고마운 친구였죠. 저는 울먹이며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연수야, 나 아무래도 도경 씨가 이상해. 나 몰래 뭘 숨기는 것 같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날따라 연수의 목소리가 어쩐지 어색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당장 달려와 저를 안아줬을 연수가요. 그날은 자꾸만 말끝을 흐렸어요. 하윤아, 그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연수야, 너 지금 뭔가 아는 거 있어? 왜 이렇게 말을 돌려? 아니야, 내가 뭘 알겠어. 나 지금 병원이라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그러고는 연수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2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왜 갑자기 저를 피하는 것만 같았을까요? 그 무렵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저를 딸처럼 살갑게 챙기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어쩐지 서늘했죠. 하윤아, 요즘 도경이가 많이 힘들어한다. 너무 몰아세우지 말거라. 어머님, 저는 그저 도경 씨가 걱정돼서 그래요.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은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너는 그저 모른 척 지내는 게 서로 편할 게다. 저는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모른 척 지내라니요. 아들이 저렇게 변해가는데 며느리더러 모른 척하라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서늘한 목소리 끝에 아주 희미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울음을 꾹 참는 사람의 목소리처럼요. 며칠 뒤 저는 아주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였죠. 종이봉투를 조심스레 뜯는 소리, 그리고 물을 삼키는 소리. 저는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나 보다 했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화장실에서 물을 먹다니요. 왜요? 그 부스럭 소리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제가 잠든 줄 알고 무언가를 몰래 삼켰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죠. 다만 그 조심스러운 손놀림이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저에게 들키면 큰일이라도 나는 무언가를 어둠 속에 꽁꽁 숨기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자는 척하며 실눈을 뜨고 남편을 지켜봤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컵을 든 손이요. 마치 한겨울에 밖에 서 있는 사람처럼 덜덜 떨렸거든요. 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켰죠. 여보, 당신 손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그 순간 남편이 저를 휙 밀쳐냈어요. 제 가슴을 세게 밀어낸 그 손이 얼마나 차갑던지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좀 내버려둬. 남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늘 조용하고 다정하던 사람이 두 눈을 붉히며 저에게 화를 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남편은 그 길로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침대에 홀로 누워 소리 죽여 울었죠. 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안한 마음에 남편이 좋아하던 소고기국을 새벽부터 끓였습니다. 뜨끈한 국 한 그릇이면 그 이에 얼어붙은 마음도 조금은 녹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국을 끓이면서 혼자 이런저런 말을 준비했어요. 여보, 어젯밤엔 미안했어. 우리 예전처럼 지내자. 그런 말들을요. 그런데 남편은 그 국을 한 숟갈도 뜨지 않고 그냥 회사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홀로 남은 국그릇을 바라보며 또 한참을 울었어요. 정성을 다해도 끝내 닿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요.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제가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은 눈에 띄게 야위어 갔어요. 볼이 홀쭉해지고 셔츠가 헐렁해질 만큼 살이 빠졌죠. 가끔은 관자놀이를 손으로 짚으면서 극심한 두통을 참는 사람처럼 미간을 찡그렸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저는 그 야윈 얼굴을 보며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한쪽에선 남편이 걱정됐어요. 또 한쪽에선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닐까? 그래서 나한테 마음이 떠난 게 아닐까? 그 못된 생각이 걱정을 자꾸만 밀어냈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벗어둔 남편의 외투를 정리하려고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주머니에서 종이 몇 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무심코 그것을 주워들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영수증이었어요. 그것도 한 장이 아니었죠. 시내 한복판에 있는 어느 비즈니스 호텔의 영수증이 여러 장이나 됐거든요. 날짜를 보니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던 바로 그날들이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만 같았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마구 헤집고 지나갔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던 남편, 저를 밀쳐내던 그 차가운 손, 자꾸만 말끝을 흐리던 연수, 모른 척하라던 시어머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그 영수증 앞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착착 맞춰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 그림은 아내로서 차마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샤워를 마친 남편이 젖은 머리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영수증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 호텔 영수증은 대체 뭐야?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젖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요. 그걸 닦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굳어 있었죠.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일 때문에 잡은 방이야. 야근이 늦어지면 거기서 눈 좀 붙이려고 그랬어.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정말이지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을 하는 남편의 눈이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바닥으로, 창밖으로 시선이 도망쳤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오는 걸 참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나 똑바로 보고 말해봐. 이 많은 영수증이 정말 전부 다 일 때문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술만 잘게 떨 뿐이었죠. 그 침묵이 세상 그 어떤 대답보다 무서웠습니다. 한참 만에 남편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만 말했어요. 믿어줘. 제발, 믿어달라니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저 믿어만 달라니요. 저는 그 말에 그만 무너져 버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결국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영수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밤새 소리 죽여 울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곁에 누워 있어도요. 그 사람이 천리 밖에 있는 사람처럼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는 줄 알고 살금살금 거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죠. 저는 문틈으로 그 낮은 목소리를 들었어요. 응, 지금은 좀 괜찮아. 미안해, 이 시간에. 응, 내일 그 시간에 봐.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에게는 몇 달째 들려주지 않던 그 다정함을요. 전화기 너머 누군가에게는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입을 틀어막았죠.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고요.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뒤를 몰래 쫓는 아내의 심정이 어떤지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제발 아니기를, 제발 내 오해이기를. 저는 걸음마다 빌고 또 빌었어요. 길을 걷는 남편의 뒷모습이 참 낯설었습니다. 언젠가 저 넓은 등에 기대어 세상 걱정 없이 잠들던 때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등이 이제는 저에게 등을 돌린 차가운 벽처럼만 보였죠. 저는 사람들 틈에 몸을 숨기고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멀찍이 거리를 뒀어요. 남편은 곧장 그 비즈니스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영수증에 찍혀 있던 바로 그 호텔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의 층수 불빛을 보고 저는 남편이 내린 층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다리를 끌고 계단을 올랐죠. 복도는 길고 어두웠어요. 카펫이 발소리를 삼켜서 제 숨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남편이 사라진 방을 향해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방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죠. 누군가 급하게 들어가느라 그랬는지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그 틈으로 방 안의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 문을 여는 순간 제 세상이 끝나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봐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남편은 침대 아래 바닥에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셔츠는 앞서피 풀어 헤쳐져 있었고요. 그 곁에 한 여자가 남편을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여자는 한 손으로 남편의 머리를 받치고 다른 손을 남편의 맨가슴 위에 얹고 있었죠. 두 사람 다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서로에게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얼굴에 제 얼굴을 가까이 대고 무언가를 애타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도경 씨, 저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20년을 함께한 제 단짝 연수였어요. 제가 남편 때문에 울 때마다 저를 안아주던 제일 친한 친구 연수요.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비명조차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을 뻔했죠. 남편의 배신 하나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요. 그 상대가 세상에서 저를 가장 잘 아는 친구라니요. 저는 두 사람에게 동시에 심장을 도려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연수와 함께한 지난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 결혼식 날 저보다 더 기뻐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던 연수. 제가 남편과 다투고 울던 밤이면 한 걸음에 달려와 라면을 끓여주던 연수. 세상에 너밖에 없다며 서로를 꼭 안아주던 그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그 애는 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제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도무지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방 안에서 아주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쉭 하는 짧은 소리. 무언가를 뿌리는 듯한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죠.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소리마저 저에게는 두 사람만의 은밀한 무언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입을 틀어막은 채 복도를 미친 듯이 뛰어 도망쳤죠.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저는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차디찬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20년 우정도 남편과의 결혼도 제가 믿었던 모든 게 그날 밤 다 거짓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는 제 가슴을 주먹으로 쳤어요. 너무 아파서 이 아픔을 어디에라도 쏟아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밤새 울다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배신이 되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구나. 어제까지 세상 전부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구나. 저는 그날 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마음을 정했죠. 더는 매달리지 않겠다고요. 이 결혼을 제 손으로 끝내겠다고요.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없기를 바라며 넣어두었던 이혼 서류였죠. 서류를 꺼내 들고 저는 거실벽에 걸린 우리 결혼 사진을 올려다봤어요. 사진 속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살자던 그 약속이요. 이렇게 산산이 부서질 줄 그때의 저는 상상도 못했겠죠. 저는 그 사진을 차마 더 볼 수가 없어서 액자를 뒤집어 엎어 놓았어요. 그날 밤늦게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지친 얼굴로요. 여전히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그 눈으로요. 저는 식탁 위에 그 서류를 툭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남편을 향해 떨리지만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 이혼해.
남편의 얼굴이 그 순간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저는 남편이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매달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주 잠깐이지만 이상하게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사람처럼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종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단 한마디의 변명도 붙잡는 말도 없이요. 저는 그게 더 서러웠어요. 정말 미워서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제발 아니라고, 다 오해라고 저를 붙잡아 주기를 바라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 제 손에서 조용히 걷어 가버렸어요. 저는 그 표정의 의미를 그때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진행됐어요. 소리 지르며 싸우는 일도 서로를 원망하는 일도 없었죠. 그게 저는 더 서러웠습니다. 함께 산 부부가 종이 몇 장으로 남남이 되는 일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게요.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어요. 아침이면 각자 밥을 먹고 밤이면 등을 돌리고 누웠죠. 그 넓지도 않은 집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먼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차라리 남편이 크게 화라도 내주기를 바랐어요. 바람 피운 게 들켰으면 미안하다고 빌든가 아니면 뻔뻔하게 나오든가요. 그런데 남편은 그저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 이별을 아주 오래전부터 각오하고 하나하나 준비해 온 사람처럼요. 그 이상한 담담함이 저를 더 미치게 했죠. 이혼을 앞두고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도 6개월이나 어머님이라 부르던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혼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주 긴 침묵이었죠. 저는 어머님이 놀라서 말을 잃으신 줄 알았습니다. 화를 내실 거라고 붙잡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참 만에 들려온 대답은 딱 한마디였죠. 그래, 잘 생각했다. 저는 그 말에 오히려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잘 생각했다니요. 아들이 이혼을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잘 생각했다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끊기 직전에요. 아주 짧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저 신호가 끊기는 소리겠거니 했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짐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함께 쓰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다 보니 그 안에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남편이 좋아하던 커피잔, 둘이 나란히 덮던 이불, 신혼 때 큰맘 먹고 산 그릇 세트. 저는 그 물건들을 만질 때마다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물건에는 죄가 없는데 거기 밴 추억이 저를 아프게 찔렀거든요. 짐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신혼여행 사진첩이 나왔어요. 배를 2시간이나 타고 들어갔던 그 작은 섬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사진 속 우리는 바닷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늙어 죽자던 그 사람의 약속이 문득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 사진첩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버리지도 못하고 도로 상자 안에 넣었죠.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남편의 옷을 개다가 저는 또 한 번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그의 몸에 꼭 맞던 셔츠들이 하나같이 헐렁하게 늘어나 있었거든요. 마치 덩치 큰 다른 사람의 옷을 잘못 걸어둔 것처럼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저 요즘 통 못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 헐렁한 셔츠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말하고 있었는데도요. 저는 끝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로 한 그 마지막 밤이 왔어요. 텅 빈 거실에 우리 둘만 마주 앉았죠. 저는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도장 하나면 우리 부부의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손이 자꾸 떨려서 저는 몇 번이나 도장을 고쳐주었죠. 그때 남편이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윤아,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 밤만, 딱 하룻밤만 내 곁에 있게 해줘. 그것만 들어주면 다시는 내 앞에 안 나타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무슨 염치로 그런 부탁을 하나 싶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연수는 어쩌고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해.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어요. 그 여자를 떠올리면 남편 곁에 눕는다는 것 자체가 치가 떨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소리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늘 강하고 무뚝뚝하던 그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윤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부탁만 들어주면 내가 다 갚을게. 저도 모르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왜 그랬는지 저도 몰라요. 그 사람의 눈물이 단순히 미안해서 흘리는 눈물 같지가 않았거든요. 무언가 아주 깊고 슬픈 것이 그 눈물 안에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곁에 누웠어요. 그런데 남편의 등을 안는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제가 알던 그 넓고 단단하던 등이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손끝에 갈비뼈가 하나하나 만져졌습니다. 살이라고는 없이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체 그동안 얼마나 아팠던 걸까? 그 생각이 번개처럼 제 머리를 스쳤죠.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앙상한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뼈마디 하나하나가요. 마치 이 사람이 저 몰래 홀로 견뎌온 시간처럼 아프게 만져졌거든요. 나 없는 곳에서 이 사람 대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바람난 사람의 몸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예감이 그제야 제 가슴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예감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커서 그 서늘한 예감을 들여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저 눈을 꼭 감았죠. 그런데 어둠 속에서 남편이 제 등에 얼굴을 묻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하윤아, 나 없어도 밥 꼭 챙겨 먹어. 알았지. 저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몇 달째 듣지 못했던 신혼 때 그 다정한 입버릇이었거든요. 이별을 앞둔 마지막 밤에 그 사람은 저를 원망하는 대신 제 끼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 죽여 밤새 울었죠. 미운데 죽도록 미운데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놓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자꾸만 고개를 들어서요. 사랑이라는 게 미움 하나로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밝아오는 창밖이 어찌나 원망스럽던지요. 시간이 조금만 더 느리게 갔으면, 이 밤이 영영 끝나지 않았으면 저는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곁에 있어야 할 남편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온 집안을 찾았죠. 하지만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관에는 남편의 신발이 없었어요. 옷장에는 남편의 옷이 한 벌도 남아있지 않았죠.
마치 처음부터 이 집에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처럼요. 남편은 자기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방마다 문을 열어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하지만 남은 건 아직도 그 사람의 온기가 희미하게 밴 이불한 채뿐이었죠. 식탁 위에는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와 서류 봉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제 명의로 바뀐 집 서류와 3억 원이 든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짧은 쪽지 한 장, 잘 지내라는 딱 4글자만 적혀 있었죠. 저는 곧바로 연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연수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버리고 함께 떠나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했죠. 그렇게 믿는 것 말고는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오래도록 흐느꼈어요. 그때는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떠났는지, 왜 하필 그 마지막 밤에 제 끼니를 걱정했는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남겨두고 갔는지를요. 그 모든 물음의 답은 아주 먼 훗날에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뒤 저는 한동안 그 텅 빈 집에서 넋을 놓고 지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요. 밤이 와도 잠들 수가 없었죠. 냉장고에는 상해버린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도 하지 않은 그릇이 쌓여갔고요. 사람이 마음을 놓아버리면 집이 먼저 무너진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매일같이 남편이 남기고 간 그 이불을 끌어안고 잠들었죠. 이제는 온기도 다 식어버린 이불인데요. 그거라도 안고 있지 않으면 도무지 밤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러다 정말 죽어버리겠구나 싶었어요. 이 집에 계속 있으면 저는 원망과 배신감에 짓눌려 그대로 말라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벽에 걸린 우리 결혼 사진을 저는 그날 밤 결국 떼어냈죠. 그리고 상자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정리하다가 신혼여행 사진첩이 다시 손에 잡혔어요. 배를 2시간이나 타고 들어갔던 그 작은 섬 사진들이었죠. 사진 속에서 남편은 절마당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아주 오래된 작은 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때 그 절마당에 앉아 풍경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쉬었었죠. 저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이 제 어깨에 기대며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늙으면 이런 데서 조용히 살자던 그 말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요. 그 섬으로 가야겠다고요. 왜 하필 그곳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가장 멀고 조용한 곳으로 숨어들고 싶었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이 지긋지긋한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싶었거든요. 저는 집을 새놓기로 했죠. 남편이 남긴 큰 돈은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돈을 쓰는 게 어쩐지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는 일 같아서 싫었거든요. 저는 꼭 필요한 짐만 챙겨 배에 올랐어요. 배가 항구를 떠나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데요. 저는 난간을 붙잡고 하염없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육지가 점점 멀어지고 제가 살아온 세월도 함께 멀어지는 것만 같았죠.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이게 슬픔의 눈물인지 아니면 홀가분함의 눈물인지 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그 작은 섬에 닿았어요. 몇백 명이나 살까 싶은 아주 작은 섬이었죠. 선착장에 내리니 짭조름한 갯내음과 함께 어디선가 은은한 풍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저릿했어요. 신혼여행 때 남편과 나란히 앉아 듣던 바로 그 절의 풍경 소리였거든요. 댕그렁, 댕그렁. 바람이 불 때마다 맑게 울리던 그 소리는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죠. 변한 건 그 소리를 함께 듣던 사람이 이제 제 곁에 없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섬의 언덕 위에 있는 그 오래된 절을 찾아갔어요. 주지 스님은 육지에서 홀로 흘러들어온 저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받아주셨죠. 그저 제 얼굴을 한번 가만히 보시더니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먼 길 오셨네요. 여기서 좀 쉬다 가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아무것도 캐묻지 않는 그 배려가 상처투성이었던 제 마음을 스르르 어루만졌어요. 저는 그 절에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절일을 도우며 지내게 됐습니다. 새벽이면 스님과 함께 마당을 쓸고 낮이면 텃밭을 가꾸고 밤이면 풍경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만 같았어요. 그 섬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육지에서 더는 손 쓸 수 없는 병을 안고요. 마지막을 조용히 보내려고 찾아오는 요양객들이었죠. 섬에는 큰 병원도 없고 번듯한 의료시설도 없었어요. 그저 나이 지긋한 의사 선생님 한 분과 간호사 한 분이 섬 사람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 섬을 찾았죠. 마지막 순간만큼은 시끄러운 병실이 아니라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속에서 맞고 싶어서요. 주지 스님은 그런 요양객들을 곁에서 돌보는 일을 저에게 하나둘 맡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들을 돌보다 보니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저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을 짊어진 사람들 곁에 있으니 제 슬픔이 그렇게 크게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밥을 떠먹여드리고 밤이면 예시이야기를 들어드렸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는요. 신기하게도 다 사랑 이야기더라고요. 젊은 날 헤어진 첫사랑 이야기, 먼저 떠나보낸 아내 이야기, 끝내 미안하다는 말을 못한 자식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꾸만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섬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함께 일하던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조심스레 다가왔죠. 이 섬의 하나뿐인 간호사였는데 마음씨가 참 고운 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육지에서 새로 요양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좀 특별한 분이라 하윤 씨가 좀 맡아주셨으면 하는데. 특별하다니요? 어떤 분이신데요? 간호사 선생님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병이 아주 깊으세요. 더는 손 쓸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을 여기서 보내려고 오셨대요. 젊은 사람이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섬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마지막을 준비하러 온다는 건 얼마나 서러운 일일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덧붙였죠. 그런데 하윤 씨,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분이 이 섬에 오시기 전에요. 어떤 여자분이 여기까지 직접 찾아왔대요. 그러고는 편지 한 뭉치를 맡기고 갔다는데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 곁을 지킨 사람한테 전해달라고 했대요. 참 이상하죠. 아직 오지도 않은 사람의 마지막을 벌써 준비해 두고 간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그저 요양객의 가족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그 믿을 수 없는
운명의 첫 실말이었던 거예요. 며칠 뒤 저는 그 새로운 요양객이 지낸다는 집으로 향했죠.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 위 오래도록 비어있던 낡은 집이었습니다. 비바람이나 겨우 피할 수 있을 정도로 허름한 집이었어요. 저는 이런 외딴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려는 그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 걱정 반 궁금한 반으로 언덕을 올랐죠.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왔어요. 그때 어디선가 아주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나무 대문이 삐그덕하고 여닫히는 소리였죠. 그런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제 가슴을 쿵 하고 두드렸어요.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그 소리가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켰죠. 집 앞에 다다라 저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겨우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죠. 세상에 비슷한 목소리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낡은 나무 문을 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니 창문을 향해 한 사람이 등을 지고 앉아 있었죠. 창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그 사람의 얼굴은 온통 검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야윌대로 야윈, 앙상한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람에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인사를 건네자 창가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아주 천천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역광에 가려있던 그 얼굴이 마침내 제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죠. 저는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그 낡고 허름한 집, 죽음을 준비하는 그 방 안에요. 제 남편이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남편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니, 정말 남편이 맞나 싶어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야윌대로 야위어서 광대뼈가 툭 붉어지고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정한 눈매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먼저 입을 연 건 남편이었죠. 남편은 저를 보고 놀란 얼굴로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힘없이 웃었습니다. 뭐야? 결국 여기서 다시 만나네. 그 말투가 이혼하던 날 밤과 똑같았어요. 늘 궁지에 몰리면 농담처럼 툭 던지던 그 말투요. 저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오히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죠.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떠난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여기서 대체 왜 이러고 있어?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릴 뿐이었죠. 그 순간 여기 오기 전에 간호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데 병이 아주 깊다던 그 말이요. 더는 손 쓸 방법이 없어 마지막을 여기서 보내려 왔다던 그 말이요. 그 말들이 눈앞에 앉아 있는 이 앙상한 남편의 모습과 하나로 겹쳐지는데요. 저는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그대로 서 있다가는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앙상한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 저를 제 옆자리에 가만히 앉혔죠. 놀랐지. 미안해. 놀라게 해서. 남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아니었어요. 뼈마디만 앙상하게 남은 힘없는 손이었죠. 저는 그 차가운 손을 느끼며 이혼하던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등을 안았을 때 갈비뼈가 하나하나 만져지던 그 밤이요. 그때 이미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으면서도요. 저는 배신감에 눈이 멀어 끝내 그것을 외면했었죠.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어요.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저도 모르게 그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의 눈에 어렴풋이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윤아. 이렇게 다시 볼 줄은 정말 몰랐어. 저는 그 사과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바람 피운 것에 대한 사과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대한 사과인지요. 묻고 싶은 게 목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죠. 눈앞에 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차마 따질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저 남편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현관 쪽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러 갔죠. 문 밖에는 나이 지긋한 남자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왕진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 섬에 하나뿐인 의사 선생님이었죠. 선생님은 익숙한 걸음으로 남편에게 다가가 그 곁에 걸터 앉았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밤에 발작은 없었고요. 발작이라는 말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뭐, 그저 그래요. 어제는 좀 괜찮았어요. 선생님은 남편의 눈꺼풀을 살펴보고 맥을 짚고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내 가슴에 대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봤어요. 그런데 진찰이라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죠. 선생님은 이내 청진기를 거두고 남편과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다는 둥, 어제 바다에서 잡힌 생선이 실하다는 둥,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러 온 사람처럼요. 저는 그게 이상했죠. 저렇게 아픈 사람인데 왜 제대로 된 치료는 하지 않고 잡담만 하는 걸까요? 그렇게 10분쯤 이야기를 나누던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왕진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저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서둘러 선생님의 뒤를 따라 나갔죠. 남편의 병에 대해 반드시 물어봐야 했으니까요. 선생님, 잠깐만요. 저 사람 병이 어떤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다급하게 매달리자 선생님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환자분의 허락 없이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규칙이라서요. 저는 그 말에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토록 알고 싶은데 아무것도 알 수 없다니요. 제가 너무 크게 실망하는 걸 봤는지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안타까운 얼굴로 이렇게 덧붙였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분이 당신을 무척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부디 곁에 있어 주세요. 마지막까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니요. 마지막이라니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로 죽는다는 건가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조금 전까지도 저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했는데요. 그 사람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말을 들으니 세상이 온통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미움이니 배신감이니 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돌아오니 남편이 창가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자 남편은 마치 제가 선생님을 따라 나갈 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옅게 웃으며 말했죠. 이제 왔어?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지?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차올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죠. 저 노을 좀 봐. 여기 노을이 참 예쁘지. 창밖으로 온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닥까지 벌겋게 타오르는 그 노을이 어찌나 곱던지요. 그런데 저는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보는데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저렇게 예쁜 노을을 이 사람은 이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남편 곁에 다가가 앉았죠. 그리고 그 앙상한 어깨에 가만히 제 머리를 기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두고 절로 돌아갈 수가 없었죠. 이렇게 아픈 사람을 이 외딴 집에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낡은 이불 한 채를 펴고 남편과 나란히 누웠습니다. 이혼한 뒤로 이렇게 다시 이 사람 곁에 눕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는 나란히 누워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눴죠. 신기하게도 미움이나 원망 같은 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했던 시절의 즐거운 추억들만 이야기했어요. 신혼 때 서툴게 끓여 먹던 라면 이야기, 처음 이 섬에 놀러 왔던 날 이야기, 절마당에서 함께 듣던 풍경 소리 이야기. 남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소년처럼 즐거워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차마 병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짧고 소중한 시간을 무거운 이야기로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야기가 잦아들 무렵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물었죠. 당신 연수는 어떻게 하고 여기 혼자 온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그저 옅게 웃으며 얼버무렸어요. 그건 나중에 다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자. 저는 그 대답이 이상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죠. 아마 말 못할 사정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남편은 이내 지쳤는지 제 손을 꼭 쥔 채로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죠. 그러다 문득 그날 호텔에서 봤던 연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꼭 끌어안고 도경 씨 정신 차리라고 애타게 부르던 연수의 목소리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때는 그게 불륜의 증거로만 보였는데요.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어딘가 어긋나 있었거든요. 정신을 차리라니. 괜찮다니. 그건 연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죠. 오히려 다급하게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이 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들렸던 쉭 하는 그 낯선 소리. 무언가를 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주사를 놓는 것 같기도 했던 그 소리.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였을까요?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어렴풋이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 제가 아는 진실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요. 아주 희미한 예감만이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스쳤을 뿐이었죠. 저는 그 예감을 아는 채 잠든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저도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절로 돌아가 주지 스님과 간호사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양 오신 그분이 사실은 제 헤어진 남편이라고요. 스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한참을 말없이 계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만 말씀하셨죠.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섭지요. 헤어진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하는 걸 보면요. 가서 곁을 지켜드리세요. 그게 하윤 씨가 이 섬에 온 이유일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그날부로 전리를 잠시 접었습니다. 남편의 곁으로 옮겨갔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곁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게 어떤 건지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남편이 숨을 쉬고 있는지부터 확인했어요. 그이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병세가 아직 그리 심하지 않았던 초기에는요.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낡은 휠체어에 태우고 섬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혼자서는 몇 걸음도 걷기 힘든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깥바람 쐬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저는 신혼여행 때 함께 갔던 곳들을 하나하나 다시 찾아다녔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바다를 보던 방파제, 풍경 소리가 울리던 절마당,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걸었던 해변까지요.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짭조름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말했죠. 참 좋다. 이런 데서 당신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좋다. 저는 그 말에 목이 콱 메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혼 때 저에게 했던 약속이 문득 떠올랐거든요. 나중에 늙으면 이런 데서 조용히 살자던 그 약속이요. 우리는 결국 늙어서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짧은 마지막 시간에야 그 약속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남편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져 갔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바깥 나들이도 어느 순간부터는 무리가 됐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였어요. 나중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제까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 오늘은 하루 종일 잠에 빠져 있는 걸 지켜보는 일. 그건 정말이지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매일같이 왕진을 오셨어요. 어느 날 저는 선생님께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저렇게 아파하는데 큰 병원으로 옮기면 안 되겠냐고요. 그러자 선생님은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저으셨죠. 저분은 이미 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오신 거예요. 이제 남은 건 편안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건 큰 통증은 없다는 겁니다. 저분의 병은 아프기보다는 서서히 잠이 드는 것에 가까우니까요. 서서히 잠이 든다는 그 말이 저는 왜 그렇게 무섭던지요. 통증이 없다는 게 다행이라는데 저는 하나도 다행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조금 더 오래 제 곁에서 눈을 뜨고 있기를 바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신음을 흘리면서 식은땀을 뻘뻘 흘렸죠.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을 흔들어 깨우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심하게 경련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벌벌 떨며 남편을 붙잡았죠. 바로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예전에 저에게 일러준 말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발작이 오면 절대 억지로 붙잡지 말라고요. 옆으로 눕혀서 숨길을 열어주라던 말이요.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몸을 조심스레 옆으로 돌려 눕혔죠. 머리 밑에는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발작 중인 사람의 팔다리를 억지로 누르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남편이 다치지 않게 주변의 물건들만 치웠어요.
그러고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 발작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빌었죠. 얼마나 무섭던지요. 남편이 이대로 제 눈앞에서 잘못될까봐 저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요? 다행히 남편의 경련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뻣뻣하던 몸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가쁘던 숨소리도 차차 고르게 돌아왔죠.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무서웠던 마음과 안도한 마음과 이 사람을 곧 잃게 될 거라는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와서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방금 전 남편의 발작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거든요. 옆으로 눕히고 숨길을 열어주고 진정될 때까지 곁을 지키던 이 모든 상황이요. 저는 문득 그 호텔 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연수가 남편을 옆으로 눕히고 머리를 받치던 그 모습이요. 정신 차리라고 애타게 부르던 그 목소리도요. 그리고 그 순간 들렸던 쉭 하는 소리. 저는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연수가 뿌리거나 놓았던 그것이요. 어쩌면 이런 발작을 진정시키는 응급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리요. 간호사인 연수가 발작하는 남편의 곁에서 그를 살리고 있었던 거라면요. 그렇다면 그건 불륜이 아니었잖아요. 그 생각이 그제야 제 머리를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매일 밤 화장실에 숨어서 삼키던 그 부스럭거리는 종이봉투요. 그게 약이었다면요. 저는 그 소리를 매일 밤 들으면서도 끝내 알아채지 못했던 거잖아요. 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저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죽어가는 남편을 저는 바람둥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미워했던 거잖아요. 저를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을요.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을 흔들어 깨워 묻고 싶었어요. 그날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 대체 무엇이었냐고요. 하지만 저는 차마 물을 수가 없었죠. 지쳐 잠든 이 사람을 깨워서 다시 그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물음을 목구멍 깊이 꾹 눌러 삼켰습니다. 참았죠. 그런데 그 참는 일이 어찌나 힘들던지요. 진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손을 뻗을 수가 없다니요. 저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잠든 남편의 손을 꼭 쥔 채로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 아팠냐는 듯 멀쩡하게 눈을 떴어요. 그리고 밤새 자기를 지킨 저를 보더니 미안한 얼굴로 웃었죠. 밤새 나 때문에 고생했지. 미안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고생은 무슨, 나 그냥 옆에 있었어.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요. 어젯밤에 그 깨달음이 자꾸만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 혹시 그날 호텔에서도 이랬던 거야. 연수가 당신을 살린 거야. 그 말들이 입안에서 맴돌았죠. 하지만 저는 또 한 번 참았습니다. 이제 막 눈을 뜬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뜨고 웃는 이 사람의 얼굴을요. 제 물음 하나로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저는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며칠 뒤였어요. 남편의 상태가 잠깐 좋아진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창가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죠. 그때 남편이 문득 지난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윤아, 나 사실 당신한테 참 못할 짓을 많이 했어. 그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도 다 알아.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진실을 이야기해 주려나 싶었거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남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때 그 호텔 말이야. 연수랑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숨이 컥하고 목에 걸린 사람처럼요. 남편은 제 손을 놓고 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짧고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놀라서 찻잔을 내려놓고 남편의 등을 쓸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그렇게 헐떡였습니다. 그 마른 어깨가 숨을 쉴 때마다 위태롭게 들썩였죠. 저는 그저 그 등을 쓸어내리며 이 숨이 어서 돌아오기만을 빌었어요. 한참 만에 남편의 숨이 겨우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힘없이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그리고 아주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미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저는 남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하지 못한 말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이 사람은 말하려고 했어요. 정말로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이 그 말을 끝내 놓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죠.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숨을 되찾은 사람 앞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라고 어떻게 조를 수 있겠어요? 저는 그저 남편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었죠. 그리고 식어버린 찻잔을 조용히 치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2번을 참았어요. 발작하던 밤에 1번, 다음 날 아침에 1번요. 그리고 3번째는요. 그건 제가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게 뭔지 아세요?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요. 그 사람의 목숨이 그 말을 막아서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그 말을 끝내 못하고 떠나면 어쩌지? 그럼 저는 평생 이 사람을 오해한 채로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이 제 목을 조여왔어요. 저녁이면 저는 남편을 재워두고 잠시 바닷가로 나가곤 했죠. 도무지 가슴이 답답해서 바람이라도 쐬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그날 일이 정말 오해였다면, 이 사람이 나를 지키려고 그 모든 거짓을 꾸민 거라면, 그렇다면 저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까요? 아니, 용서를 빌 시간이나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그 생각에 이르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그 바닷가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제 울음소리를 삼켜주어서 저는 마음 놓고 울 수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뒤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간호사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는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곁에 앉았죠. 하윤 씨,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분 곁에 저 말고 다른 간호사분이 한 분 더 계셨던 거 아세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분이 이 섬에 오시기 전에요. 육지에서 한 여자분이 오랫동안 그분을 돌봤대요. 남편분을 이 섬까지 데려다 주고 편지 뭉치를 맡기고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참 이상하죠. 남남이라기엔 너무 헌신적이고 연인이라기엔 또 뭔가 달랐다고요. 마을 사람들 말로는 돌아가시는 그분 뒷모습이 그렇게 서럽게 울더래요. 저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육지에서 남편을 돌본 여자, 편지 뭉치를 맡기고 서럽게 울며 돌아간 여자. 그게 연수일까요? 연수가 정말 남편의 여자였다면요. 왜 이렇게까지 남편을 돌보고 편지까지 맡기고 떠났을까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불륜이라는 그림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조각들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든 남편의 곁에 누워 오래도록 뒤척였습니다. 연수가 맡기고 갔다는 그 편지 뭉치. 그게 대체 무슨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저는 무섭고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제가 흘린 눈물은 시작에 불과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 모든 오해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슬프고 훨씬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남편의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어요. 발작이 잦아졌고요.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죠. 이제는 제 부축 없이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밥을 떠먹여주고 땀을 닦아주고 마른 입술에 물을 적셔주면서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죠. 가끔 정신이 맑아질 때면 남편은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참 이상했어요. 방금 있었던 일처럼 아주 오래전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꿈과 현실을 뒤섞어 말하기도 했거든요. 어느 날은 저를 보고 신혼 첫날 아침이라고 하기도 했죠. 하윤아, 밥은 먹었냐고. 오늘 회사 늦겠다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고 그렇다고 밥 먹었다고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죠. 길어야 며칠일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며칠 뒤면 세상에 없다니요. 아침이면 저를 향해 밥 챙겨 먹으라던 사람이 이제 영영 그 말을 해줄 수 없게 된다니요.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남편이 잠들면 그 곁에서 밤새 흐느끼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의 정신이 아주 맑았어요. 눈빛도 또렷하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죠. 저는 어쩐지 불안했습니다. 꺼져가던 촛불이 마지막에 가장 환하게 타오른다는 말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남편은 창밖의 노을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를 불렀어요. 하윤아, 이리 좀 와봐. 옆에 앉아봐. 저는 남편의 곁에 다가가 앉았죠. 그러자 남편이 머리맡에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앙상한 손으로 힘겹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저에게 건네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거 당신한테 주려고 했어. 내가 없어도 이거 보면서 나 생각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받아들었죠. 그리고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신혼여행 때 이 섬의 절 마당에서 우리 둘이 나란히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사진 밑에 아주 작은 유리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에는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뭐냐고 남편을 바라봤죠. 남편은 그저 옅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건 내가 없어진 다음에 열어봐. 지금은 아니야. 저는 그 말이 이상했지만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아주 힘겹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껏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요. 하윤아, 나 당신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더 늦기 전에. 그때 그 호텔 말이야. 연수랑 있었던 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죠.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연수는 그냥 내 발작을 봐주던 것뿐이야. 간호사잖아. 내가 밖에서 갑자기 쓰러지면 연수한테 연락했어.
병원에 실려가면 당신이 알게 될까봐.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제가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그 진실이 남편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오니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그날 제가 문틈으로 봤던 그 장면이요.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던 게 아니라 연수가 발작하는 남편을 살리고 있던 거였잖아요. 그 쉭하는 소리는 남편을 진정시키던 응급약 소리였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지키려던 그 두 사람을 얼마나 원망했던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체 왜 남편이 저에게 병을 숨겼는지요? 왜 바람둥이라는 누명까지 뒤집어 쓰면서 저를 밀어냈는지를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어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프면 아프다고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 남편은 잠시 눈을 감았죠. 그리고 힘겹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면 절대로 나랑 이혼 안 해줄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마디 한마디를 겨우 이어갔죠.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걸 당신 옆에서 지켜보게 하고 싶지 않았어. 젊은 당신이 나 간병하다가 청춘 다 보내는 거 나는 죽어도 그건 못하겠더라. 그래서 내가 나쁜 놈 되기로 한 거야.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훌훌 털고 떠날 수 있게. 그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위해서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되기로 했다니요. 저에게 미움받는 걸 기꺼이 견디기로 했다니요. 저를 자유롭게 놓아주려고 그 큰 돈까지 다 마련해 두고요. 자기 흔적을 깨끗이 지운 채 이 외딴 섬으로 홀로 숨어들었다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을 바람둥이라 손가락질하며 지난 세월을 원망으로 채웠잖아요. 바보야. 이 바보야.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나는 당신 옆에서 끝까지 있고 싶었어. 미워도 좋으니까 힘들어도 좋으니까 그냥 당신 옆에 있고 싶었단 말이야.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의 등을 앙상한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마지막에 다시 만나줘서,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줘서.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원망도, 오해도, 미움도 그 눈물에 다 씻겨 내려갔어요. 남은 건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뿐이었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다는 거요. 그저 저를 너무 사랑해서요. 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었다는 거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위해 소고기국을 끓였어요. 신혼 때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던 국이었죠. 이혼하기 전에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끓였지만요. 남편이 한술도 뜨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렸던 바로 그 국이요. 저는 이번만큼은 이 사람에게 꼭 이 국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떠서 저는 남편의 입가로 가져갔어요. 여보, 이거 당신 좋아하는 소고기국이야. 한 술만 떠봐. 응? 남편은 힘겹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국을 한 술 받아 삼켰습니다. 남편의 야윈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맛있다. 역시 당신 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죠. 이 사람이 제 국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은 국을 몇 술 더 받아 먹고는 이내 지쳤는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곁을 지키며 잠든 남편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그런데 잠든 남편의 숨소리가 어쩐지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죠. 가슴이 오르내리는 간격이 아까보다 점점 벌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조금만 더 내 곁에 있어줘.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이렇게나 많은데. 아직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죠. 의사 선생님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어요. 남편을 진찰하시더니 조용히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통증은 없으니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이 순간이 올 걸 알았으면서도 막상 닥치니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선생님은 제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환자분은 아내분이 곁에 있어 주기를 가장 바라실 거예요. 저는 잠시 밖에 나가 있을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부르세요.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잠든 남편에게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건네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방 안에는 이제 저와 남편 단둘만 남았어요. 창밖으로는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인 노을이 지고 있었죠. 이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던 이 섬의 노을이요. 저는 남편의 곁에 바짝 다가앉아 그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저는 남편의 귓가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여보, 당신을 만나서 나는 정말 행복했어.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만난 걸 후회한 적 없어.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그저 가느다란 숨만 겨우겨우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당신 미워해서 미안해.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 원망해서 미안해. 나는 아직도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보,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렇게 속삭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미동도 없던 남편의 손이 아주 희미하게 제 손을 마주 쥐었거든요. 정말 힘없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이 사람이 제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걸요. 마지막 남은 온 힘을 다해 저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 손을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죠. 응, 알아. 나도 알아. 당신도 나 사랑하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가. 나는 괜찮아. 내가 당신 목까지 잘 살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아파해.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듯한 그런 편안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미소를 지은 채로 아주 천천히 마지막 숨을 내쉬었죠. 제 손을 꼭 쥔 그 손의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마지막으로 가장 붉게 타오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제 품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이의 얼굴을 감싸 안고 오래도록 울었어요. 슬픔이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먹먹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슬픔 속에 아주 작은 위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워하며 헤어졌던 우리가 결국 이렇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이별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사람에게 조금은 덜 미안할 수 있었거든요. 남편이 떠난 뒤 장례는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섬 사람들이 제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셨죠. 주지 스님이 손수 남편의 극락왕생을 빌어주셨고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도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그이가 그토록 좋아하던 이 섬의 언덕에 모셨어요.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노을이 가장 예쁘게 지는 그 자리예요. 장례를 다 치르고 저는 남편이 지내던 그 언덕 위 집을 정리하러 갔죠. 남편의 베갯머리에는 여전히 낡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열어보라던 유리병 속 종이는 아직 그대로 두었어요. 하지만 이 편지만큼은 왠지 지금 읽어야 할 것 같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남편의 글씨가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의 정갈한 글씨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건 연수가 저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하윤아,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도경 씨는 이미 내 곁을 떠났겠구나. 정말 미안해. 그 호텔에서 내가 본 건 내가 생각한 그런 게 아니었어. 도경 씨가 밖에서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나를 불렀어. 너한테 병을 들키지 않으려고. 나는 간호사로서 그리고 내 친구로서 차마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 너를 속이는 게 죽기보다 괴로웠지만 도경 씨가 그렇게라도 너를 지키고 싶어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꺾겠니? 도경 씨를 이 섬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배 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너를 2번 잃는 것 같아서. 언젠가 내가 이 모든 걸 알게 되는 날 부디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도경 씨를 그리고 너 자신을 너무 오래 미워하지 마. 저는 그 편지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남편도 연수도 시어머니도요. 온 세상이 저 하나를 지키려고 그 슬픈 거짓말을 함께 짊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제야 저는 이혼하겠다고 전화드리던 날 시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잘 생각했다던 그 한마디요. 그리고 전화를 끊기 직전에 들렸던 그 짧은 흐느낌이요.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 것도 며느리를 놓아주려 한다는 것도 다 알면서 그 거짓말을 함께 삼키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들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말이에요. 바로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물을 훔치고 문을 열자 의사 선생님이 서 계셨죠. 선생님은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내미셨습니다. 이건 남편분이 저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거예요. 아내분이 마지막 편지를 다 읽고 나면 그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마지막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죠. 이 편지를 열면 이 사람의 목소리를 정말로 마지막으로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꼭 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를 펼치자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그 글씨는 다른 어떤 글씨보다 흐리고 삐뚤빼뚤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겨우겨우 써내려간 글씨였거든요. 편지에는 길고 긴 말 대신 아주 짧은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고마워. 사랑해. 그 5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무뚝뚝하던 사람이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그렇게 아끼던 사람이요.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신혼 때 이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 대신 밥 챙겨 먹으라는 말로 저를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편지에서만큼은 이 사람이 그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온 생의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준 거예요.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소리내어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나도 당신 정말 사랑해. 그 말을 하고 고개를 드니 방 한쪽에 놓아둔 남편의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진 속 남편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제 대답을 다 들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울다가 웃고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저는 문득 그 유리병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열어보라던 그 종이 말이에요. 저는 상자를 열어 작은 유리병을 꺼냈죠. 그리고 조심스레 마개를 열고 안에 든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종이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이 섬에 왔던 날 저절마당에서 내가 몰래 소원을 빌었어. 다음 생에도 꼭 당신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윤아, 우리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때는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같이 살자. 저는 그 종이를 들고 또 한참을 울었죠. 이 사람은 이승에서의 짧은 인연이 못내 아쉬워서 다음 생을 기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애틋해서 저는 그 종이를 몇 번이고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그래, 다음 생에 또 만나자고. 그때는 꼭 아프지 말고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 오래오래 함께 살자고요.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남편의 사랑을 겪고 나서 알았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어쩌면 곁에 있어주는 게 아니라 떠나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리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아파하는 게 싫어서 기꺼이 미움받는 길을 택하는 것. 자기 존재를 지워서라도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려는 것. 그게 얼마나 크고 아픈 사랑인지 저는 이 사람을 잃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남편이 떠난 지도 이제 참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동안 저는 이 섬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곳에는 제 사랑하는 사람이 잠들어 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마지막을 보냈던 그 언덕 위 집, 그 바로 옆에 남편의 무덤을 두었죠. 그리고 매일같이 그곳을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오늘은 바다가 참 잔잔하다는 둥, 텃밭에 상추가 잘 자란다는 둥,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요. 그리고 저는 연수를 다시 찾아갔어요. 육지로 돌아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그 친구를 다시 만났죠.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저는 그렇게 오래 미워했으니까요. 연수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윤아, 도경 씨가 마지막까지 바란 건 딱 하나였어. 내가 행복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 울고 잘 살자. 가끔은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던 소고기국을 끓여 그 무덤 앞에 놓아두기도 해요.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국을 보며 혼잣말을 하죠. 여보, 밥 챙겨 먹었어. 그러면 어디선가 바람에 실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응, 챙겨 먹었어. 당신도 밥 꼭 챙겨 먹어 하고요. 혹시 지금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오늘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꼭 건네보세요. 그리고 밥은 먹었는지 따뜻하게 물어봐 주세요.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저는 이제 너무나 잘 아니까요. 있을 때 아끼지 못하면 저처럼 뒤늦게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되거든요. 오늘도 이 언덕 위에서 저는 남편과 함께 노을을 바라봅니다.
댕그렁, 댕그렁. 저 아래 절에서 오늘도 풍경 소리가 맑게 울리네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아직도 제 곁에 있는 것만 같아요. 어쩌면 정말로 곁에 있는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마음은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거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세요.